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에 있는 이덕화라고 합니다. 종합토론을 맡습니다. 일단 그 시간이 좀 없다고 하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을 처음 발표한 김남희 선생님부터 그리고 이제 그 토론도 차례대로 김남희 선생님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책임 토론으로 최종석 선생님 그렇게 차례대로 일단 그 최종석 선생님이 질문을 5분 하고 그 다음에 김남희 선생님이 답변을 5분 이런 식으로 5분씩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토론지를 읽는 것보다는 좀 요약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지금 이제 김남희 선생님의 그 토지에 나타난 신종교 사상 연구에 대해서 책임 토론을 맡은 최종석 선생님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토론을 맡은 최종석입니다. 읽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청중석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문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저도 그 비교 정학을 전공을 합니다. 주로 이제 불교하고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박경민 선생이 토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저에게 그 논평을 부탁해서 사실 저는 문학 전공자가 아니고 토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맡고 부랴부랴 20권을 샀어요. 마에로니 거기에서 나온 20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읽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 논문에 나오는 페이지 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 논평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좀 역부족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김남희 선생의 그 구도가 그 모티브, 구원 모티브인데 그걸 상향적, 하향적으로 나눠봤다는 점이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교의 구원 모티브는 주로 하향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상향적으로 바라보면서 토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그 구원 모티브로서 두로 나누고 뭐 상당히 재미있고 아주 신선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이 주로 엘리아드 얘기가 주로 있어가지고 제가 1번에서 좀 다른 책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 6권 78쪽에 보면은 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후에도 계속 뱀, 뭐 구렁이 많이 나오는데 이 뱀이 결국은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 얘기하려면 뱀도 좀 집어넣자. 이렇게 좀 나중에 아까도 발표하실 때 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원 모티브 신종교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커서 나중에는 이걸 좀 분리해서 논문을 쓰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만약에 하신다면 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또 하나는 그 박경민 선생이 토지의 첫 문장이 1897년 이제 한가위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고요. 끝나는 것도 이제 1945년 8월 15일인데 하나는 이제 음력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양력으로 끝나는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땅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해서 한가위 이퀄 풍요, 땅의 축제, 여성성, 강강수월래, 달, 뭐 이렇게 상징 다발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 관한 얘기, 결국 치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 속에 들어있는 그 아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민중들의 치유의 문제도 바로 그 치유가 바로 이제 구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좀 더 여성성과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2번 같은 경우는 뭐 아스크레피우스라든가 혹은 뭐 이집트 같은 데서는 땅이 지령이라고 해서 땅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데 그 치유받는 공간을 인큐베이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쿠바치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이제 뱀이 결국 나중에 아스크레피우스 신, 치유의 신의 동반자가 돼서 그 군인들 병과 표시에 의무병과나 보면 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과대과 하면은 뱀 표시가 되게 바로
치유를 뜻하는 것이고 땅은 결국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고찰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한다면 아까 미륵 하생신앙과 개벽사상이라고 하셨는데 미륵 하생신앙은 사실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의 경전 속에 미륵 상생경이 있고 하생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평화시대에는 미륵 상생경 사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혼란한 시기에는 이제 미륵 하생신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불교가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그 당시에 중요한 두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개벽사상과 미륵 하생신앙을 얘기했는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5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5분 됐네요. 말씀하시죠. 네. 네, 처음에 제가 신종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종교는 창조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사상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종교사상이 나오는 게 바로 신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륵신앙은 불교 전통사상인데요. 이런 불교 전통사상을 이제 한국 신종교 안에서는 하생신앙에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하생을 누구로 보느냐. 그래서 증산교 같은 경우에 소재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 증산은 자신의 미륵이라고 자처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재해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밀려난 불교지만 그 제도권에서 승려의 역할이나 종교 제도로서의 역할은 불교가 못했는데 그 불교 사상은 누가 이어받았냐면 바로 신종교가 이어받으면서 사실은 신종교 입장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신종교는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그러니까 역사학자라던가 아니면 순수하게 역사의 관점에서만 보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신종교는 하나의 싱크레티즘, 그래서 그냥 다 복합적으로 짬뽕이다라고 하는데 짬뽕이 아닌 재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상민 선생님께서 청일교 같은 경우에 사이비 종교로 볼 수 있다. 근데 신종교 입장에서는 사이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이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자처하는 하나의 유사 종교라는 거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 청일교를 별파나 어떤 잔당으로 보는데 그 잔당이 그 교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종교가 하나의 형태를 띠려면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승려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장소 그 성전으로서의 그 장소가 있어야만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파로 나오면서 종교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사실은 종교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동학의 잔당이지만 그냥 잔당이 소멸한 게 바로 그 소설에서 나오는 청일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마칩니다. 김남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최종수 선생님은 좀 더 그 여성적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이미지를 좀 더 풍부하게 그 토지에서 발췌해서 그거를 같이 연관해서 연구했으면 좋았을 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김남희 선생님은 박상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곁들여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미륵 신앙이 그러니까 그 신종교 부분에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2 발표를 하신 그 우수영 선생님에 대해서 박은정 선생님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국외대 박은정입니다. 우선 우수영 선생님 토지나 아리랑 두 텍스트를 합치면 30권이 넘는 텍스트인데 그게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저희가 읽어내기도 되게 벅찬 그런 작품인데 그걸 이제 분석하셔서 연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 이분법과 이제 통합 또 이분법과 비껴가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토지에서 이분법과 그 통합의 문제인데요. 선생님께서 그 토지에서 이분법으로 처음에 이제 예전의 원리를 지키려는 인물들과 그것을 타개하려는 인물들로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그 원리를 지키려는 인물들을 이제 상민 계층으로 보고 그것을 지키려는 인물들을 이제 양반 계층으로 보고 그걸 타개하려는 인물들로 이제 상민 계층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제 서희가 그 동학의 전당들 혹은 동학군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행위로서는 그 두 아들들의 성을 김씨에서 최씨로 바꾸는 어떤 모습들에서 이게 통합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셨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황국과 이제 윤국을 김씨에서 최양국, 최윤국으로 바꾼 어떤 행위가 그런 어떤 그 상민층에 대한 통합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봉건적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최씨 집안의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였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통합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리랑에서 봤을 때 아리랑의 이분법 구도를 조선의 이제 민중연대, 그래서 동학의 어떤 동학의 어떤 세력들, 동학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일본인 지지 연대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학군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들을 이제 그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로 이제 이분 구도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동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해왔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경도되고 있는 것이 계속 독립운동에서 비껴나서 사회주의로 이제 경도되고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도 우리 동학 실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작품 속에서나 그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가는 것 또한 그 독립운동의 한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토론해 주신 박원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지에서 이분구도에서 서희의 어떤 존재적인 위치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글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서희가 발표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전반부에서는 최찬반댁의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한 이제 그 집안의 손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만주로 가서 이게 그 내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만주로 가서 동학장단들과 더불어서 갔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할 때, 그래 차라리 고고하게 지키는 것보다가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어서 와서 또 이제 길상하고도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중심은 자기 의식 속에서는 그 최찬반댁의 손녀고 그 집안의 어떤 이제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리면서 중간에 채치수와 아버지 채치수와는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보입니다. 채치수는 어떤 뭔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양반들이다라는 자신들의 계층의 어떤 내면 세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서희는 그런 부분들이 변하고, 그리고 또 길상과 결혼을 하고 성을 물려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가문을 지켜가기 위한 것보다가 자신의 어떤 이제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제 상층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런 이제 변모돼가는 모습에서 결국에는 동학잔단들과 함께 이제 민중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내려와서 그렇게 연대를 이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께서 아리랑에서 어떤 이제 연대에서 그 이분 구도에서 두 연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차이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은 이제 좀 명쾌하게 못 드러낸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인연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변해갑니다. 의병, 동학잔당, 독립군, 뭐 심지어 사회주의에 경도되는 조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연대에 관해서는 어떤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전환해가는 그러한 연대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 지지 연대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보부상이라든지 이러한 소수의 인물들이 이제 일본에 협력을 하기 시작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질적인 전환보다가 오히려 양적인 부분으로 이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일본에 그 지지하는 그러한 연대에 속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질적인 어떤 전환의 과정을 겪어가는 연대의 이제 모습을 보았다면은 후측에서는 양적으로 이제 오히려 일본을 지지하는 이제 변함없는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확대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 사회주의도 결국에는 독립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사회주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리랑의 서사에서는 보면은 사회주의가 만주 쪽에 국외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또 공산당과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러한 점으로 또 전환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보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이제 임금이 체불됐을 때, 민중들이,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오로지, 투쟁에 몰두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사에서 굉장히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도 다양하게, 조선의 독립이라는 데 몰두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연대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처음 긴장하더니 차츰 또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약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프론트에 또 넘어가야 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문재원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한 이경 선생님 질문을 바로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학을 매개로 채실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장소 없는 민중들의 장소 만들기로 토지를 읽어내는 그 독법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파악됩니다. 특히 동학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동학이 아니라 동학에 대한 서사적 배치의 전략과 효과를 살펴보려는 연구 목적을 비롯해서 소문과 후일담으로 동학의 서사 전략을 대별하여 논구한 점은 대하소설 토지 연구사가 이미 또 다른 대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대한 규모의 연구사에서도 드문 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로서의 동학보다는 실천으로서의 동학에 초점을 맞추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체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동학의 서사를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내면서 전복을 꾀하는 사건의 자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발표자께서도 서론과 변론에 별도로 문단을 할애해서 각각 배치한 것은 발표자께서도 이런 각별히 중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작 본론에서는 사건의 자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서 결론에 가서 겨우 그 말이 두 단락에 걸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새로운 주체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혹은 어떤 변화와 실천에서 이런 주체화 과정을 읽을 수 있는지에 관한 보충 설명이 보다 계기화돼서 상술될 때 사건의 자리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아주 조그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 1과에 연관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번은 그러니까 논문의 큰 줄거리와는 굉장히 무관한 작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과 별당아씨의 사랑을 실패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과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그 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의 결혼, 핵가족 이 트랙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한정 짓지 않는다면 이런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실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요. 사실은, 조금 그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는 부분과, 정말 그 봉건제 안에서 탄생한 어떤 동학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어떤,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실험적이라는 어떤 또 생각도 들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분하게 어떤 시공간을 넘지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만날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문학적 상상력이 아닐까 하는 이 하나의 과감한 용기를 내서 제가 접합을 시켰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이 아까 트론다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정 어떤 송관수나, 그리고 강쇠나, 이런 어떤 인물들을 제가 유의 깊게 봤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정말 이렇게 동학이 매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어떤 그 배제된 영역에서 절대 나올 계기가 없었던 인물들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면서, 자기 이전의 어떤 자리를 버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뭔가 점차 자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존의 어떤 질서는 다른 질서를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이런 점에서 이제 본문에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좀 더 정치하게 분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보충을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아버지와 김환이 어떤 위반의 어떤 금지된 어떤 사랑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맥락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또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뭔가 어떤 나라 세우기 이런 어떤 부분에서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쌤 말씀하신 이런 낭만적 사랑, 이게 오히려 사랑의 실현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를 하고요. 이 앞뒤 어떤 맥락의 어떤 문제에서, 나서 제가 좀 서술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게 간략하게 두 분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요, 서현주 선생님 질문 있겠습니다. 예. 네, 평택대 서현주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발표를 참 명력 간략하게 서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도 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찬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학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 김계주를 통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사 전략이나 아니면 그 옹호자의 이제 대변자들이 이를테면 윤씨부인이나 해관이나 이런 공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 동학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이제 입장도 그러했고, 그리고 서술 전략에서 이제 김계남을 이제 급진적이고, 그리고 과격한 인물을 선정을 해서 이제 서를 시도했는데요. 왜 그 동학에서 중요시되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아니라 왜 김계주였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서사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간과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고로 그 동학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이 아니라 상당히 그 토지에서는 비판적이고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상민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도 간단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금강과 이제 토지를 비교하시면서 금강에서 이제 한 표현, 중요한 표현 중에 농번적 아나키즘이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아까 박상민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농번적 아나키즘은 이제 농사를 중요시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이를테면 착취를 하지 않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금강 부분에 앞에 이제 19절의 몇 부분 전 부분을 이제 인용해 보여주셨는데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백성들이 서로 돕고 앞마을 옆마을에서 한 우물을 가지고 서로 정겹게 이를테면 토지에서 그 두만의 행위처럼 서로 이제 정감 있게 그리고 서로 아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전통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나키즘적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 농부적 공동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 전봉준이 더 유명한 사람인데 왜 김계남을 내세웠느냐? 전봉준이 겁탈을 하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김계남이 이게 겁탈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이게 그 위반의 수사가 되고 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작가로도 당연히 전봉준보다는 김계남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문제적 인물을 내세워야죠, 그죠? 그게 훨씬 그리고 계속 뭐 질문제도 나와 있었지만 그 개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실존적으로 잘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전체 속에서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것 그게 어떤 토지의 그 전략이고 그것이 이 토지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그 평면적인 인물들이 아니고 그 인물들이 어떤 하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그의 모든 행위들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흔들려가는 그런 것들이 토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뭐 탈식민주의적 관점 그랬는데 그죠? 토지에 나오는 모든 서술들은 다 이렇게 탈구조주의적으로 어떤 것도 이렇게 딱 단일한 서사로 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토지를 그 인물들이 뭐 이렇게 아주 숭고한 이념으로 뭉쳐있지 않고 어중이 또중이가 모여있고 거기 실패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심으로 이렇게 분노를 갖다가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되돌렸다고 했다고 해서 작품이 어떤 동학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전체로 봤을 때는 동학에 대한 아주 지극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년대, 70년대엔 사실은 그 동학담론을 펼치기 어려웠는데, 그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서 동학담론을 펼쳤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도 거의 정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은 조금 반대하고요. 농번적 아나키즘이 우리 전통의 민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 민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 서로 상상하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전통적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실 때는 이런 아주 평화로운 마을을 상상하셨고, 제 머릿속에서는 전통적 민족 공동체가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사리처럼 언제나 지주가 있고, 고통받았고, 그것은 조선시대뿐 아니고, 백제시대에는 더했고, 차라리 조선시대에는 어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아무리 지지라도 제재를 받았는데, 백제 고구려에서 했던 그 관리가 혹은 지방의 호족들이 무슨 그런 제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억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금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상상하는 어떤 우리 전통의 민족 공동체가 내가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다소 좀 허구적인, 어떤 너무 소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학과 관련된 토지를 연구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제일 1990년도 후반기에 들어가서 토지와 험포를 비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 토지 서사를 분석을 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거의 후일담으로
서사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최첨판 댁의 하인 얘기도 주로 이제 서문으로 드러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서사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재인 스님이 제기하는 어떤 그런 문제, 그 동학의 서사가 그 토지를 추동하는 에너지거든, 동력이 된다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토지를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오늘 발표한 어떤 논문이나 질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너무 지켜주셔가지고는 넉넉하게 남았으니까요. 질문을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중의 개념만큼은 오히려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오히려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최서희마저도 민중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 토지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그 두 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최서희는 요즘 말하면 가장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이고 매점 매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자기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도 오히려 독립군을 터울하는 일본에도 돈도 자금도 대주고 때로는 독립자금도 대주고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우리 홍라희 여사님도 그 미술관을 통해서 민중을 계도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민중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자적 민중하고 측자적 민중으로 이 이분적으로 나눴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선생님은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거기다 맞춰서 해버리니까 생명사상을 누구나 다 생명가지고 생명사상을 진작시키고 하는데 그것에다가 다 민중을 그냥 틀어맡겨버리니까 오히려 혼동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든다면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민중당 같은 그 노동당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좀 민중을 할 수도 있고 대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야당에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민중인가? 이런 저는 박정희 선생님 자체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토지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원정주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지주제도 굉장히 원정주의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민중을 그런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예, 선생님 부족한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제목에 민중연대라고 나오기 때문에 민중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나름은 언급을 하고 이제 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나마 앞부분에 그러한 이제 2장 초에 돼가 있는데 여기서 민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유지를 하고 생명을 육성하는 그런 데 동참을 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민중이라고 규정을 하겠다.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서희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양반들에서 민중을 핍박하는 그런 계층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내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상이나 재치수와는 이제 다른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상청의 민중을 핍박하는 반민중적인 인물이라고는 제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뭐 행위로서 이제 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자본을 대면서 거기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민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민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문재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학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그 소문과 후일담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후일담 방식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후일담 방식이라는 게 특정 인물, 특히 강세하고 송광수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후일담 형식으로 풀어주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보여준다. 좀 그런 게 다른 소위 말하는 문학에서 보여주는 후일담 형식하고 좀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강세나 송광수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인물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토지라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인물이 그 강세나 송관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는 특징과 그리고 이 토지 안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동학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일담 어떤 형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뭔가 회한과 추억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어떤 폐쇄적인 이런 공간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어떤 형식들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동학의 어떤 서사가 김한의 어떤 세대에서 이제 이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회한에 젖으면서도 뭔가 절망하면서도 새롭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3세대와 이렇게 연결되는 또 고리가 이 두 사람이 3세대로 가면 그 지리산에 다른 어떤 일들로 모여든 사람들과 어떤 연결되는 동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위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물이냐 어떤 이 서사의 어떤 구조냐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동학이 차지하고 이 토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 배치의 문제 여기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동학이 이어주는 과거의 현재를 이어주고 어떤 새로운 어떤 전망을 하게끔 이어주는 이런 어떤 위치성 때문에 관수나 어떤 그 강수에게서 지속화된 어떤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어떤 동학의 어떤 정신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옷을 입히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남희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땅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논문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우선 토지라는 개념은 한자로 써야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마침 솔주판사 사장님도 나오셨는데 솔주판사 사장님이 그 토지 왕관본을 처음 낼 때 한자로 썼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한자로 썼고 그것도 한자로 표시해야 본래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토지라는 것은 단순히 땅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땅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간 소유 개념으로서의 토지 이것에만 국한되지도 않고 토지라는 말에는 일종의 토자가 이게 변화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목화토금수에서 토는 이게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1이 12로 되고 10이 1로 되는 어떤 그런 거.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나타난 양태를 그 땅지자는 나타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단순히 땅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선 작품의 함축이 많이 손상을 당하지 않는가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문학의 입장이 아니라 이 소설을 읽을 때도
종교학적 입장에서 읽었기 때문에요. 토지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토지 소설에 대해서 제가 축소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제가 국회도서관 가서 자료를 다 찾았다고 했을 때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나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처럼 쓸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의 언어로, 제가 공부한 언어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축소시켰다면 정말 죄송스러운데 토지와 땅을 같이 볼 수는 없는데요. 제목은 토지인데 이 소설 안에서 끊임없이 민중들이 하고 있는 거는 토지란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계속 땅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동학인데요. 동학에 관한 것도 민중들의 이야기이고, 동학이 최재호 스스로도 양반 계층이었지만 서자였어,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정통 양반이 아니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땅, 민중들의 이야기, 동학, 그 다음에 동학을 위시한, 여기서 동학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동학 이후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종교적인 현상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소설 토지에서 나타나는 그 모티브 해서 땅이라고 이제 작은 따옴표를 지었던 이유가 저도 그 안에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혹시 폄하시켰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박승현 선생님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그 동학에 관련된 내용도 재미있었는데, 특히 그 김계주랑 윤씨 부인 얘기하시면서 윤씨 부인이랑 김계주는 연애를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겁탈을 당한 게 아니라 연애를 한 거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 아니 그렇다면은 이거 토지의 일부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겁탈을 당했고 나중에 이렇게 또 다른 감정들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둘이 연애를 했다 이러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빈틈이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승윤 선생님이 연애를 했다고 했을 때 상상하는 그 연애와 제가 연애를 했다고 말할 때 그 연애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연애는 아니었고요. 그 연애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몇몇 단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거기에 애정을 표현했다고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우갈성사한테 우갈성사가 화를 내니까, 아니 내가 젊은 여성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도로 따지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겁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최소한 김계주는 연애 그러니까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거기 작품 전체를 통해서 다른 건 증명을 못해도 최소한 김계주는 구애를 했고 윤씨 부인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부분만큼은 거의 이렇게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구애를 하고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저는 이제 연애라고 얘기했던 거고, 반쪽짜리죠. 선생님은 그걸 연애라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않으신 건데, 실제로 그 이후에 김한을 낳았고 김한을 데리고 끝까지 키워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김계주는 김한을 키웠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김계주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무책임하게 어떤 게 아녀자를 유부녀를 겁탈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성이었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사랑을 고백했고, 그것이 이렇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상하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영화가. 이때 이걸 가지고 그럼 그게 너무 남성적이다라고 이렇게 페미니스트가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가가 다행히 여성이어서 내가 볼 땐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생각하는 그 용어에 대한 상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작품에서는 분명히 겁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과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윤씨 최찬판가에 있는 세 여성들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전체 토지, 아까는 토지를 갖다 동학 그우라고 했지만, 사실 토지는 잘 보면은 최찬판가 세 여성들의 3대에 걸친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겨우 이루어질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고, 완전히 숨겨 있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별당아 씨하고 구천이의 사랑 이야기는
역시 어떤 용서받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총 맞아야 되는 일이긴 했지만 어떤 최소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분명히 사랑으로 기억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기억되는 그 얘기는 작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마지막에 서희하고 길상의 결혼이 역시 어떤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혼이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최서희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영웅적인 인물인 것이죠. 사랑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또 읽어보면은 성공한 이유가 굉장히 피곤하게 진행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애까지 낳았지만, 평생 같이 있지도 못하고, 최선희는 또 그 길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친일을 더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나중에 또 지리산에다가 돈도 대줘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윤씨 부인이 아니라 김계주만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만 더 보태면 그 소설을 보면 한 부분에 왜 김계주가 효수당했다는 소식을 집안에 하인이 전달하자 그 윤씨 부인이 아주 수식어가 있어요. 정말 눈물이 없었던 뭐 이런 뉘앙스를 피는 이 윤씨 부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대장부 같은 이 여인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런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씨 부인이, 마냥 거절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근데 윤씨 부인이요. 그리고, 어쩌자면, 최치수가 죽고 나서 사례가 발각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실제로. 예. 저도 이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딴 게 아니라 급탈의 병금술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썼고 일찍 이걸 다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계주는 분명히 사랑이라 말했고요. 그러나 동의가 없는 상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명히 급탈 맞습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윤씨 부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분명히 급탈로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아까 환희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야말로 사후적으로 사랑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급탈을 어떻게 보면 급탈이라는 것은 가장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이런 일이었지만 그 사후적인 어떤 이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급탈을 통해서 오히려 윤씨 부인이 어떤 여가장이나 가네시오로 거듭나는 이런 계기의 하나로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체와 가정으로 스스로 구성해 나갑니다. 달리 말하면 급탈도 충분히 나쁘지만 급탈 이전에 윤씨 부인에게 요구되었던 조선시대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미 다른 의미의 역방향의 급탈 못지않는 이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급탈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드러내고 그런 것을 결국은 그 주체의 계기로 드러나는 그런 애매한 말하자면 급탈했을 때 여성은 수동적으로 급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후적으로 자기 주체의 계기로 이제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늦게 다시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채치수를 멀리하는 그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모성을 자기가 배반했다는 어떤 그런 심리와 채치수를 볼 수 없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채치수를 멀리하고 채치수에 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정말 변화가는 그런 김한에 대한 모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김계주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차츰 변해가거든요. 그것이 변하는 과정이 실제로 김계주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어떤 태도로서 그렇게 변하는 그거는 이제 좀 면밀한 좀 분석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사랑했다 그거는 조금 약간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걸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5시 반이 조금 지나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동학과 관련된 토지를 굉장히 발표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토론도
계신 분들도 많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토론하시는 분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토지에 관해서 1년에 2번씩 학회도 이제 결성을 했고 그래서 2번씩 할 텐데 지난번에는 그 물리학자가 토지의 그 구조가 물리학의 빅뱅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그런 어떤 발표에 대해서 정말 그 자극을 받았는데 이번엔 또 그 종교학자가 토지를 신종교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사라고 전체 관점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토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짚어내야 하지만 종교학자가 바라본 어떤 땅의 문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저도 참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 논제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공자 아닌 우리 문학 전공자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서 토지를 보므로써 우리의 시각을 확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학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